프린트 56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오늘 3페이지를 나갈 거예요. 3페이지. LCLO하고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반사와 강통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 RFID쯤이 반감기가 되지 않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허허이. 자, LCLO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CLO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는 여러 신호들 중에서 듣고 싶은 신호만 선택적으로 수신하기 위한 회로가 LCLO가 되겠습니다. 일단 LCLO에서 L은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를 뜻하고요. C는 측정기의 전기 용량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 L값과 C값의 곱에 의해서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방송국의 주파수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LC 회로라 얘기하기도 하고 RLC 회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회로에는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까지 포함해서 RLC 회로. 근데 저항을 무시하고 분석을 할 때는 LC 회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자기적 진동이라고 해서 역학적 진동과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단진동이라든지 용수철 진자의 진동이라든지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저항이 없는 경우는 마찰이 없는 경우로 비교가 되고요. 근데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진동이 점점 진폭이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근해도 멈추고 용수철 진자도 멈추죠. 하지만 마찰이 있는 경우도 주기는 그 마찰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 녀석하고 전자기 공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회로를 한번 볼 거예요. 요 회로를 보는데 진동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로에 공명 진동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얘가 F로 진동을 시키면요, 요 전류의 진동수는 F가 됩니다. F가. 근데 이 진동수가 너무 작으면 축전기의 저항이 너무 커집니다. 얘가 너무 커지죠. 진동수가 너무 작으면 축전기의 저항이 너무 커지고요. 반면에 진동수가 너무 크면 코일의 저항이 커지죠. 진동수가 너무 크면 코일의 저항이 너무 커집니다. 유도 리액턴스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진동수가 너무 작아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에 수렴하고요. 진동수가 너무 커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에 수렴합니다. 왜냐면 각각 진동수가 너무 작을 때는 축전기의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진동수가 너무 클 때는 코일의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진동수가 너무 작을 때나 너무 클 때는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요. 그 사이에 적당한 값이 때 회로의 전류가 가장 잘 흘러요. 그 진동수를 그 LCLO의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LCLO의 공명 진동수라고 해요. 혹은 뭐 공진 주파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유 진동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와 축전기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의 값이 같아지는
같아지게끔 하는 진동수 있죠. 그 진동수가 그 회로에서의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 건데 결과식만 뭐 살짝 알려주면요. 이거는 문제 푸는 데는 관계가 없고 몰라도 됩니다. RLC 회로에서 총 합성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하고 뭐 Z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물리투에는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사실 있는데 RLC니까 그 순서대로 쓰면 돼요. RLC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RLC 이렇게 이 식을 결과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결과를 잘 보면은 진동수가 너무 작으면 얘가 너무 커지죠. 얘는 0에 가까워지는데 진동수가 작으면 얘가 너무 커져서 얘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진동수가 너무 크면 얘가 커지고 얘는 0에 수렴하죠. 진동수가 얘가 너무 커지니까 또 요 값이 너무 커져요. 근데 이 값이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신기하게도 얘가 아예 없는 경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항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의 비유가 될 수 있냐면은 그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은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해요. 근데 그때 고유 진동수하고 보조를 맞춰서 밀어주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밀 수가 있죠. 예, 그거랑 약간 느낌을 비슷하게 가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그네 자체의 마찰을 이겨낼 만큼만 밀어주면 돼요. 예, 그러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저항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저항만. 요 두 개가 같을 때 공명진동수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명진동수 자체를 식을 바로 유도할 수 있어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와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가 같다. 그때의 진동수가 공명진동수가 되거든요. 그걸 F0라고 쓰면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LC회로 혹은 RLC회로에서의 공명진동수, 고유진동수가 되고요. 이게 식을 잘 보면 L값과 C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R값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항이 커지든 작아지든 있든 없든 공명진동수는 L값과 C값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실제로는요. 내가 라디오에서 92.3MHz를 듣다가 98.7MHz로 바꾸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은 실제로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92.3MHz에서 98.7MHz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줄이느냐? 이 축전기가 평행판 축전기가 말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 상태로 바꾸면 돼요. 이 상태로 얘를 돌리면 돼요. 돌려가면 맞닿아 있는 면적이 줄어들죠. 그럼 전기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명진동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LC회로를 통한 전자기파의 송수신 과정을 보면 제가 맨날 이거 그림 고친다는 게 지금 3년째 안 고치고 있는데요.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축전기로 그리는 것보다는 교류 전류를 만들어내는 92.3MHz를 만들어내는 그 발진기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F1이 UBC에서 발송하는 진동수라고 합시다. 92.3MHz. 이게 이제 방송국에서 정해서 보내는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코일에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겠지. 그럼 여기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요. 근데 유도 전류의 진동수도 F1이겠죠. F1이고 그러니까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도 F1이겠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에 의해서 라디오의 안테나에 수신이 될 때 그 녀석의 진동수도 F1입니다.
F1. 또 얘가 F1으로 진동을 하면서 여기에 만드는 유도 전류도 F1이에요. 진동수가. 근데 이 F1에 의한 이 유도 전류에서 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크냐? 요 회로의 공명 진동수 있죠. 요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F2라고 할 때 요 F2하고 F1이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라디오의 공명 진동수를 92.3MHz로 맞춰주면 이제 92.3MHz에 해당하는 전류가 최대값이 되어서 회로에 잘 흐르게 되고요. 근데 요 안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98.7MHz도 흐를 수도 있어요. 조금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0에 가까운 전류로 흐르게 되겠죠. 안테나는 다 수신을 하고요. 안테나는 98.7MHz 수신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걸러내는 게 없잖아요. 다 수신하는데 여기 유도되는 전류도 다 유도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잘 흐르는 거는 공명하는 진동수만, 거기에 해당하는 신호만 이게 선택적으로 잘 흐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송을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LCLO를 통한 전자기파의 송수신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를 뭐 제가 잠깐 소개를 해줄게요. 여기 얘기를 꼭 뭐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전자기적 진동이라고, LC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그 용수철의 진동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 상황을 이제 위쪽이 플러스 전하가 최대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전하인,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축전기에 전하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는 안 흐르고 있을 때거든요. 이 순간은. 이때를 이제 용수철 진자로 비유를 하자면 얘를 최대로 잡아당겼을 때, 최대로 잡아당겨서 놓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랑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은 물리투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형태의 계산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딱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최대이고 코일에 저장된 전하가 0일 때거든요.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고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전하가 조금 줄어들고, 줄어든 전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전류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로 일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로, 일부는 코일의 자기 에너지로 있는 상태고요. 얘는 일부는 위치 에너지,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해서 역학적인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으로부터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용수철 진자가 원래 길이대로, 그러니까 전혀 탄성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순간이 속도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위치 에너지가 0일 때, 이때가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때, 코일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최대고 축전기에는 순간적으로 전하량이 0인 순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4분의 1주기예요. 왜냐면 용수철 진자로 생각해보면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순간으로부터는 이제 전하가 이제 거꾸로 쌓이기 시작하죠. 이쪽에 플러스 전하,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고요. 용수철은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원래 상태에서 압축되는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반주기가 지난 거죠. 최대로 압축된 순간. 그러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하가 최대로 저장되고 순간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상황.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요까지가 이제 반주기가 됩니다. 온전하게 한 주기를 보면 이제 전하가 최대로 쌓여 있고 전류가 안 흐르는 순간으로부터 출발해서 4분의 1주기가 지나는 순간에는 전류가 최대고 전하가 0이고요. 4분의 2주기 반주기가 지나면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최대로 쌓이고 전류가 안 흐르고, 그리고 4분의 3주기가 되면 다시 전류가 최대로 흐르면서 얘랑은 또 전류의 방향이 반대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인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용수철 진자의 운동하고 용수철 진자를 해석하는 수학적 방법하고 LC 진동을 해석하는 수학적 방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시계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요거는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LC 진동. 그다음에 RFID를 볼 텐데 RFID는 이런 제목에서 기억을 하십시오. 무슨 전파를 얘기해 보는데 전파를 씁니다. 라디오파,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라디오파를 이용한 전자식별, 개인 식별 장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뭘 상상하면 되냐면 여러분 버스 탈 때 그 버스 카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버스 카드를 갖다 대는 부분이 안테나고 그 안테나는 리더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리더에서 전기 신호를 안테나에 줍니다. 그럼 안테나에는 코일이거든요.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그래서 전자기파를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라디오파라는 거예요. 라디오파, 전파라고도 하고요. 그럼 전파가 여러분 버스 카드에 가게 되면 버스 카드에도 이 코일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이게 벗겨보세요. 그러면 겉에 직사각형 형태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럼 코일이 안테나의 역할을 해서 요 라디오파를 수신을 해서 안테나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카드에는 전원 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IC 칩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정기적 정보 저장 방식으로 개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전자기파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경우에는 얘가 이제 자기장을 변화시키니까 요 주변에 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그냥 맞는 걸로 생각하고 혹시 문제가 나오면 접근하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전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얘가 전파를 수신하는 걸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얘가 변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둘 다 맞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IC 칩에서 이제 내가 내다라는 정보를 역시 라디오파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내가 내다 라는 걸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 버스 단말기의 리더에서는 그 전기 신호를 안테나로부터 받아서 카드 회사에 무선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카드 회사는 네가 닌데 얼마가 남았다라는 정보를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제 말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순간에 카드를 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카드 회사의 서버까지 정보가 갔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버스 카드에 있는 정보가. 이게 이제 RFID 방식이고요. 이게 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도 RFID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한 세상이죠. 넘어갑시다. 문제 볼게요. 문제가 있네. 자, 2013년 6월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년 동안 편집하는 동안 계속 살아남아 있네요. 자, 그림 가는 교류 전원의 안테나를 연결하여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신하는 회로이고요. 나는 가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며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요 회로에서 가로축에 있는 요 진동수 있죠? 얘는 송신회로의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또 수신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이기도 하고요. 요 F를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보겠다는 거죠. 이 전류는 수신회로의 전류계에서 측정한 전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까? 네. F0가 뭐가 되겠습니까?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되겠죠. 기억, 코일은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죠. 이거는 뭐 암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 고유 진동수는 F0이다. 맞죠? 그 다음에 R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공명 진동수가 증가한다 했는데요. 요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이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요게 되겠네. 네, 순간 나도 졸았네.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죠. 네. 그래서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하고 관계 있지 저항값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R이 변하더라도 회로의 고유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3번이 답인데, 그럼 R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R이 증가하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이제 R이 증가하는 경우다 볼 수 있어요.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바뀌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저항이 증가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런 전류는 약해지겠죠. 요게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92.3MHz에서 볼륨을 줄이면 저항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92.3MHz가 여전히 들리죠. 네,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전류는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볼륨을 키우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92.3MHz LC 값은 변화가 없는데 저항을 줄여요. 저항을 줄이면 전체적으로는 전류는 증가하는데요. 고유 진동수는 안 바뀌는 거죠. 고유 진동수는 L 값을 줄이거나 C 값을 줄이면은 얘가 증가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L이나 C를 감소시키는 경우고요. L이나 C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공명 진동수가 작아지겠지. L이나 C를 증가시키면 고유 진동수가 작아지고요. 뭐 이러면 뭐 경우의 수를 다 한 건데. 결국에 L 값과 C 값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가 결정이 된다. 이런 거. 이건 뭐 약간의 이해를 가지고 보면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작년 6월 문제 봅시다. 그림 가는 Y축상에 놓인 직선 안테나가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를 수신하는 회로의 원형 안테나가 XY 평면에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 P는 원형 안테나의 중심이며 X축상의 점이고 그림 나는 P에서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Y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EY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 t = 0일 때와 t = t1일 때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직선 안테나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주기는 전기장의 진동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한 주기를 보려면 얘가 마이너스로 최대일 때하고 플러스로 최대일 때, 그러니까 한 주기가 아니죠. 다시 마이너스로 최대일 때까지 와야지 한 주기죠. 그래야지 원래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T1은 한 주기가 아니라 반 주기고요. 주기는 2T1이 됩니다. 요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좀 약간 생소한 유형,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맞았죠. 이 T1 맞습니다. 원형한테 유도되는 전류의 진폭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수신회로의 고유 진동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와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잖아. 근데 주기가 2T1이니까 2T1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전자기파의 진동수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전자기파의 주기랑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일단 P에서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X축과 나란하다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전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고 또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이 또 전기장, 자기장과 각각 수직이고 요 세 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럼 예를 보면요. 일단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 Y축과 나란한 방향이에요. 이게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고 전자기파가 요 교류 전원에 있는 안테나로부터 해가지고 여기로 진행을 하죠. 요게 진행 방향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요게 이제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되겠지. 지멸 뚫고 나오고 지멸 뚫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테나인데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그러면 걔를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니까 여기에 생기는 전기장이 Y축과 나란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어서 각각이 X, Y, Z 축을 하나를 담당한다. 이게 보는. 예? 네, Z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Z라는 뭐 이게 명시가 없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표현을 했다면 제대로 표현을 했다면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그게 Z축 방향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P의 자기장 진동 방향은 XY 평면과 수직인 방향이다. 얘는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와 방통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찌 보면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어준 계기가 된 게 광통신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초고속 인터넷 시대였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는 예전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했던 세대였고 그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kB 정도 2kB 정도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에서 상상이 안 가죠. 1초에 2kB 요새는 1초에 몇 메가바이트씩 뭐 이렇게 받잖아요. 거의 뭐 이제 수십 메가바이트죠. 이제 1초당 받는 게. 근데 그때는 1kb에서 3kB 정도였어요. 전화선을 이용해서 구리선을 이용한 방식이었고요. 근데 광통신이 생기면서 확 빨라졌어요. 갑자기 엄청 빨라졌어요. 그 원리를 한번 볼 텐데 일단 반사하 굴절은 우리가 이미 소리의 굴절할 때 어느 정도 했습니다.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 오게 되면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만약에 100 중에서 30이 반사되면 70은 굴절해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EBA 숫자를 그냥 적은 겁니다.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반사는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입사가고 반사가 같습니다. 뭐 이게 끝이고, 굴절은 이제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요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 중에서 큰 쪽이 지금 세타원이죠. 그러면 매질 1, 매질 2 중에서 어느 쪽이 속력이 더 빨라요? 매질이 더 빠르다 그랬죠. 예, 그거는 그 굴절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했었죠. 예, 기억납니까? 매질 1에서의 속력분에 쌓인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이동 경로와 법선과 이루는 각은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분에 매질 2에서의 매질의 경계면의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식이 써졌고요. 그래서 V가 큰 쪽이 세타도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볼 때 속력이 얘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어차피 똑같고, 그래서 파장이 또 매질 일쪽이 더 크고. 근데 또 소한 매질, 미란 매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항상 상대적인 값입니다.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매질이 소한 매질이고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이 미란 매질이에요. 용어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뭔가 밀하다, 뭔가 밀집되어 있다, 뭔가 많이 부딪힌다, 느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용어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파동이 어떤 종류냐, 그리고 어떤 두 물질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를 비교해 볼게요. 근데 물과 공기인데 빛의 입장에서 보면요, 빛의 입장에서는 물하고 공기 중에서 어디서 속력이 더 빨라요? 공기에서 속력이 더 빠르지. 빛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물보다 소한 매질이고요, 물이 공기보다 밀한 매질이 됩니다. 빛의 입장에서는. 근데 소리가 되면 뒤바뀝니다. 소리의 입장에서는 물과 공기 중에서 어디가 속력이 더 빨라요? 물이 더 빠르고 공기가 더 느리죠. 그러니까 소리의 입장에서는 물이 소한 매질이고 공기가 밀한 매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냐 공기냐에 따라서 똑같은 두 물질을 비교해도 또 파동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소하담이라다는 항상 그냥 상대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빠른 게 소한 매질, 상대적으로 느린 게 밀환 매질이다. 용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요.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 표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요 식은요, 소리, 빛을 포함한 모든 파동에 그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식이고, 빛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빛의 속력이 있어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죠. 그래서 만국 공통일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공통적인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대표값이 없거든요. 뭐 15도씨의 1기압일 때 소리의 속력을 뭐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는 표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빛의 경우에는 빛의 속력 C,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가 공통적인 부분이어서 얘를 양변에 곱하면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곱하면 V1분의 C, V2분의 C 요 값들을 각각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C 값이 그 전자기파의 전파 속력 중에서 최대값이죠. 진공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럼 V1과 V2는 분명히 C보다는 느립니다. C보다는 작죠. 그래서 굴절률은 일단 1보다 큽니다. 1과 같은 경우는 진공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공기는 거의 1로 보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제 속력이 물질 속에 들어가면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률 항상 1보다 크고요. 굴절률을 이용해서 빛의 경우에는 또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 이 빛의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빛의 경우는 그럼 요 마저 N1과 N2도 비교해 봅시다. 그럼 N1, N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이 상황에서는 N1이 더 큽니까? N2가 더 크죠? N1은 결국에 V분의 C, V분의 상수예요. 그러니까 속력과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쪽의 굴절률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공하고 그 물질 사이에 굴절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가 굴절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굴절률이 클수록 진공하고 속력 차이가 더 크잖아요. 더 많이 느리다는 거니까. 그럼 더 많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 그 물질로 들어갔을 때 굴절이 더 많이 되는 게 굴절률이 큰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굴절률이 큰 거는 속력이 느린 겁니다. 역수관계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요 두 식을 다 몰라도 되는데요. 굴절률이 속력과 역수관계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걸 봤을 때 어디가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이 어디가 큰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요 식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석을 할 때 이 식을 쓰면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걸 잘 안다라는 가정하에 전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는 전부 반사되는 게 전반사인데요. 일단 물에서 공기로 전자기파가 입사되면, 빛이 입사되면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왜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제 설명을 앞으로 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입사되면 공기에서 속력이 더 빠르죠, 물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게 되고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근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기 나름이죠. 왜냐하면 요 식이나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을 볼 때 V1하고 V2는요, N1하고 N2는 물 공기라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상수입니다. 바뀌지 않죠. 물하고 공기가 안 바뀌면, 두 물질이 안 바뀌면 얘가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사인 세타1이 커지면 사인 세타2도 커지죠. 세타1이 커지면 세타2도 커집니다. 근데 커지다가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입니다. 보통 기호로는 세타 C 아니면 I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각도를 세타로 할 때도 있고 I로 할 때도 있거든요. 예, 임계각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전반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요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마치 반사 안 한다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요 상황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이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두 개거든요. 전반사가 가능한 조건,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전반사가 되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인계각이 존재해야지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90도는 법선과 있는 각 중에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90도하고 인계각 중에서는 반드시 어디가 더 커요? 90도가 더 크지. 그때 인계각이 존재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가야지만 인계각이 존재하고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굴절률을 치면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이 되겠죠. 속력하고는 반대니까. 그게 일단 최소한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 이 상황에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요,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굴절의 법칙 써보면 굴절각에 해가 안 나와요. 그러면 굴절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전부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사라고 그럽니다. 전반사는 일단 인계각이 존재하고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클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사가 가능한 조건이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조건을 수학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를 굴절의 법칙, 이 순간을 놓고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 N1에 여기에 매질을 굴절률 N1, 여기를 N2라고 합시다. N1 사인 인계각은 N2 사인 90도가 되죠. 이때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예, 사인 90도는 1입니다. 1. 이걸 정리하면 사인 인계각은 N1분의 N2가 됩니까? 이걸 V로 나타내면 V2분의 V1이 됩니까? 예.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예요? 사인 세타가 1보다 작을 때만 세타가 존재하죠.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가 빗변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요게 사인 세타 C가 존재할 조건, 세타 C가 존재할 조건이고 전반사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이 굴절에서 들어가는 쪽보다 커야 돼요.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를 해야 돼요. 그럼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입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분석할 때는 요 그림을 떠올리세요.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각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이 돼야 되잖아요.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저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하십시오.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죠. 인계각이 무조건 더 크니까. 굴절률은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돼야지 최소한 전반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인계각보다는 입사각이 커야지 전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요, 인계각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인계각이 작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요 범위거든요. 얘가 작아야지 요 범위가 커지죠. 그러면 전반사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예,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인계각이 작다라는 것은요, N1과 N2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요 식으로 봐도 N1과 N2의 차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요 속도의 차이,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얘가 1보다 작잖아요. 더 작잖아요. 각도가 인계각이 더 작고 인계각보다 큰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어져서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입니다. 결국에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굴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굴절은 매질에 따른 파동의 전파 속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매질에 따른 파동의 전파 속력의 차이가 큰 조건이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이기도 한 겁니다. 굴절이 잘 되는 조건이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방금 한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강섬유는 최대한 굴절률이 크고 투명한 물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코어하고 클레딩인데,
얘가 지금 전반사 되고 있잖아요. 전반사 되고 있다는 거는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입사각이죠. 예. 그럼 인계각은 얘보다는 작아야 되죠. 예, 저는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항상. 예, 굴절각이 90도일 때 이게 인계각이죠. 이게 인계각인데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려놓고 항상 봐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걸 코어라고 합니다. 용어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코어고 광섬유를 감싸고 있는 게 클래딩이에요. 클래딩까지 포함해서 뭐 광섬유라고 합니다. 코어 클래딩. 그러면 요 코어하고 클래딩 중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큰 쪽은 클래딩이죠. 그럼 속력이 더 빠른 쪽이 클래딩입니다. 그래서 코어에서의 속력을 V1, 클래딩의 속력을 V2라고 하면 V1, V2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V2가 더 크다라는 거죠.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굴절률로 치면 코어, 클래딩 중에 누가 더 크다? 코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에 있는 코어는 최대한 투명하고 굴절률이 큰 물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사가 돼야지 반사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투명해야지 흡수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로 쓰는 코어로 쓰는 물질이 얼마나 투명하냐 하면 100m 두께에도 밑이 보인대요. 반대쪽이. 근데 물도 아무리 투명한 물, 깨끗한 물도 100m 밑은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광섬유는 물보다도 순수한 물보다도 더 투명하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요 안에 다양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빛도 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의 이제 정보를 결국에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제 정보를 할 건데 그것도 많이 담을 수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담을 수 있고 빠르게 보낼 수 있고 하니까 속력이 빠른 거고요. 근데 광섬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얘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디서 끊어졌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붙이기가 어려워요. 얘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버리고 이제 이 두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야 됩니다. 깨끗하게 잘라서 또 이게 또 서로 당겨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안 당겨지면은 또 중간에 더 떼야 되겠지. 더 떼면서 얘가 붙일 때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자른 다음에 서로 맞닿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접속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복 까가지고 대충 꼬아가지고 전기 테이프 감으면 연결되죠. 근데 이제 광섬유는 꼬아가지고 대충 전기 테이프 감으면 그 사이 전반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에 가다 보면 본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편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조심해라는 정말 그 가스 배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혹시 공사를 하다가 강 케이블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그 근방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구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보수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광섬유를 많이 씁니다. 아무리 무선이 빨라졌다 해도 유선이 더 빠르죠. 아직까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전반사에 관한 문제 풀어보고 정보의 저장 부분을 끝으로 7단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